아침 출근길, 내비게이션이 더 빠른 길이 발견되었습니다 라고 알려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아마 망설임 없이 그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단 5분이라도 아끼고 싶으니까요. 하지만 만약 그 길이 위험하다면 갑자기 막힐 수도 있고 통행료를 내야 하고 무엇보다 그 길 자체가 환경을 파괴할 수 있다면? 지금 전 세계 해운업계가 딱 이런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새로운 바닷길이 열리고 있거든요. 이름하여 북극항로입니다. 역사를 보면 새로운 항로의 발견은 언제나 세상을 뒤바꿨습니다. 15세기 바스코 다가마가 희망봉을 돌아 인도로 향하는 길을 열자 유럽의 경제 중심지는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이동했습니다. 1869년 수에즈 운하가 개통되면서 아시아와 유럽 사이의 거리는 절반으로 줄어들었죠. 파나마 운하는 1914년 개통 이후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하며 미국을 진정한 양대양 강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바닷길은 단순한 교통로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항로가 열릴 때마다 무역의 패턴이 바뀌고 도시의 흥망이 갈렸으며 국가 간 힘의 균형이 재편되었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또 다른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북극해를 통과하는 새로운 항로의 발견은 수세기 동안 수많은 탐험가들의 꿈이자 도전이었습니다. 막대한 경제적 이익이 있기 때문이었죠. 북극해 항로를 이용하면 아시아와 유럽 간의 운송거리가 약 40% 줄어듭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독일 함부르크에서 일본 요코하마까지 가는 거리가 기존 수에즈 운하 경유 시 약 21,000km에서 중국에서 북유럽까지 약 13,000km로 단축됩니다. 이를 1만 TEU급 컨테이너선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왕복 운항 시간이 약 2주 단축되고 벙커유는 수천 톤,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수만 톤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수에즈 운하 통행료, 해적 위험, 항만 정체 같은 골칫거리에서도 자유로워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 뭔가 너무 좋아 보이지 않나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이 있죠. 북극 항로의 큰 문제 중 하나는 이용 가능한 시기가 한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상업 운항이 안전하게 가능한 기간은 7월부터 11월, 즉 해빙이 가시화되는 여름철부터 가을까지 연간 5, 6개월 남짓입니다. 겨울철에는 여전히 두꺼운 얼음이 바다를 덮고 있죠. 더 큰 문제는 날씨 예측의 불확실성입니다. 해빙 예측이 하루만 빗나가도 선박은 얼음장 속에 갇힐 수 있습니다. 2018년에는 실제로 러시아 원자력 세빙선의 도움을 받아야 했던 상선들이 여러 척 있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환경입니다. 북극은 현재 지구 평균의 3배 속도로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북극 항로가 열린 이유가 바로 이 기후변화 때문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항로를 사용하면 비록 거리는 짧아지지만 북극의 생태계에는 직접적인 위험이 됩니다. 기름 한 방울이라도 유출되면 극지의 생태계는 수십 년간 회복이 어렵습니다. 극지의 생물들은 오염물질 분해 속도가 매우 느리기 때문이죠. 게다가 선박의 엔진 소음과 진동은 북극곰, 바다표범, 고래 같은 해안 포유류들의 서식지를 위협합니다. 북극 항로를 둘러싼 국제정치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발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자국의 영해를 지나는 선박들에게 통행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방 국가들은 공해의 자유 항행 원칙을 들어 이에 반발하고 있죠. IMO, 즉 국제해사기구는 2017년 폴라 코드를 발효해 극지 운항 선박의 설계 기준, 승무원 훈련, 폐수 처리 등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북극 이사회에서는 8개 연안국과 한국, 독일 등 13개 옵서버 국가가 과학 데이터 공유, 해상 구조, 원주민 권리 보호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서방의 테러 제재 이후 북극 항로 이용에도 제약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다행히도 우리나라에는 몇 가지 강점이 있습니다. 먼저 연구 역량입니다. 2009년 12월 첫 항해를 나선 쇠빙연구선 아라오노는 15년간 남극과 북극을 오가며 소중한 데이터를 축적해왔습니다. 해빙 두께, 해류 패턴, 기후변화 등의 정보는 안전한 항로 개발에 필수적인 자료들이죠. 조선업계의 기술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이미 러시아 야말 프로젝트를 위한 쇠빙 LNG선 15척을 건조하며 극지 선박 기술의 노하우를 쌓았습니다. 특히 국내 굴지의 조선회사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쇠빙선 건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죠. 물류 인프라 면에서도 부산항과 광항항은
세계 최저 수준의 환적 통신률을 자랑하며 LNG와 메탄올 같은 친환경 연료 공급 시설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정부도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죠. 2022년 발표된 북극 정책에는 친환경 연료 기술 개발, 스마트 항해 시스템 구축, 국제 규범 제한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습니다. 북극 항로는 분명 매력적인 옵션입니다. 거리도 짧아지고 시간도 절약되고 비용도 줄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런 단기적 이익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기후변화의 최전선인 북극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 해수면이 상승하고 기상 패턴이 바뀌고 생태계가 파괴됩니다. 그 피해는 항로 이용으로 얻는 이익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북극 항로 개발은 속도 경쟁이 아니라 방향을 정하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얼음을 깨는 순간 지구에 남길 상처를 최소화할 지혜가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한국이 보유한 연구 역량, 조성 기술, 물류 노하우가 단순히 더 빠른 길이 아닌 더 지속 가능한 길을 만드는 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결국 미래는 가장 빠른 자가 아니라 가장 현명한 자의 것이니까요. 북극의 얼음이 녹아 새로운 길이 열렸지만 정작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여전히 안개 속에 가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길이 인류에게 축복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시행착오가 될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